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 나라를 미워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 굳게 닫힌 가슴 속에서 10년 만에 흘러나온 뜨거운 눈물. 전직 군인의 가슴을 무너뜨린 것은 의외로 미워하던 그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딸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영혼까지 치유받은 감동적인 실화. 가슴 찡한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5초면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댓글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옌 탄입니다. 올해 59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전직 군인이죠. 제 인생은 크게 두 조각으로 나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미워했던 시간과 그 나라가 제 딸을 살려준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하노이 외곽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던 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손에 쥔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10번째였을까요? 그래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희엔의 필체였죠. 10년 전 저를 떠나 한국인과 결혼한 전 아내였습니다. 단, 리엔이가 위독해. 심장병이 악화됐어. 한국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제 곁에 없을 거야. 나 암이래. 리엔이는 너밖에 없어.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970년대 월남전 당시 한국군들이 우리 마을에 주둔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강압적이었죠. 특히 제 아버지는 그들에게 의심을 받아 심한 취조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병으로 쓰러지셨고, 동생은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었죠. 군인이 된 후에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왔을 때도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그곳에 가지 않겠다. 한때는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생명이 위태롭다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나라에 발을 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딸의 생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권을 찾아 오래된 서랍을 뒤졌어요. 군장교로 근무하던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젊은 남자, 그게 저였죠.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엔이 떠나갔을까요? 10살 어린 한국 남자를 만나 새 삶을 찾아갔던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 탓이었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전직 군인 연금으로는 딸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문 밖으로 하노이의 풍경이 작아져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낯선 환경,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리고 10년 만에 만날 딸.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작은 여자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여자아이가 아니었죠. 엄마를 닮은 눈을 가진 18살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리엔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리엔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어요. 군인으로 살아온 삶이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리엔은 이미 지쳐 보였어요. 숨을 고르기 위해 자주 멈춰섰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달래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딸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는 정다혜 교수를 만났어요. 44세 흉부외과 전문의 리엔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녀는 리엔의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성 의료원장이었죠. 정 교수, 외국인 환자건 내가 얘기한 대로 처리됐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박진성 원장은 저를 힐끗 보더니 무시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성금 없이는 수술 일정 잡지 마. 특히 당신 같은 베트남 사람은. 그가 베트남이라는 단어를 경멸하듯 내뱉었을 때 제 안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진성 원장님, 정다혜 교수가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이건 의료윤리에 어긋납니다.
환자는 이미 입원했고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박진성 원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자네가 책임질 건가? 내일 아침까지 성금 5천만 원이 안 들어오면 환자는 퇴원 조치다. 원장이 나가고 정다혜 교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은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으셨어요. 베트남전에서요. 이해합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역시 한국인들이란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어요. 리엔이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살 이후의 시간들, 딸의 성장 과정을 모두 놓쳤죠. 아버지 노릇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웃음 지었죠.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환자 가족이신가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듣고 병원 지하 청소일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의 병원비를 모으기 시작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 지하를 청소했어요. 9시까지 일하고 곧바로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리에는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죠. 가끔 깨어있을 때면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하루는 리엔이 물었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 할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가문 남자들은 다 그래. 리엔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희엔을 닮은 웃음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정다혜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응우엔 씨, 리엔의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걱정스레 물었죠.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병원 사회사업팀과 상담해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외국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줬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었죠. 제가 해야 할 일은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의아했어요. 네, 의료는 국경을 초월하는 법이죠. 사회복지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영양사 한영애 씨가 다가왔어요. 66의 전직 간호사로 항상 환자 가족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요즘 리엔이가 잘 먹네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영애 씨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대답이 무뚝뚝했죠. 응우엔 씨, 딸에게 가끔 미소도 지어주세요. 약보다 더 좋은 때가 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항상 굳은 표정으로 딸을 대했죠.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희엔이 떠난 이유가 갑자기 이해됐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렵습니까? 미소 짓는 게? 한영의 씨가 물었죠. 습관이 안 돼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습관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잠든 리엔을 바라봤어요. 딸의 창백한 얼굴, 입에 꽂힌 산소관.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문득 희엔의 마지막 편지가 생각났어요. 리엔이는 너를 많이 닮았어. 똑같이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지.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 내가 필요해. 딸이 나를 닮았다니.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감정 표현이 서툰 아버지를 둔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조용히 훔쳐냈죠. 군인의 습관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정다혜 교수가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네요. 수술 성공률이 50%로 떨어졌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죠. 병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다혜 교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응우엔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리엔이 많이 약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런데 정다혜 교수가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수술을 승인하지 않으려 해요. 성금이 아직. 이게 돈 문제입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딸의 생명이 위험한데?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 원장님은. 정다혜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박진성 원장이 나타났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정 교수, 내 허락 없이 수술 준비하나? 박 원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원장님,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야. 박 원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베트남인이라고 특별 대우할 수는 없어.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 원장 앞에 섰어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의사가 맞습니까? 박 원장이 빈정거렸습니다. 사비를 털어 치료해줄 만큼 착한 의사는 아니지. 제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군인의 프라이드, 아버지의 자존심 모두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간절히 부탁했어요. 박 원장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굳어졌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소. 그때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다혜 교수가 자리를 뜨고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죠. 50% 동전 던지기와 다름없는 확률이었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들어보니 리엔이 휠체어를 타고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얼른 닦아내며 일어났죠. 괜찮아요? 리엔이 물었어요.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리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수술인데. 무서워요, 아버지. 순간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군인으로 살아온 삶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괜찮을 거야.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아빠. 평생 써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리엔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휠체어를 밀어 병실로 돌아가는 길 처음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술 당일 리엔은 아침 일찍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딸의 모습은 불안한 표정이었죠. 용기를 주고 싶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색했지만 리엔도 희미하게 웃어주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 홀로 앉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이 지났죠.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한영애 씨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힘드시죠? 하지만 정다혜 교수님은 최고예요. 믿으셔도 됩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6시간째 다리가 저려 복도를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진성 원장이 다가왔어요.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도 끝을 바라봤죠. 당신 딸은 운이 좋군요. 박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 교수가 자기 연구비에서 수술비를 대겠다고 했으니까.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박 원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왜 저희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박 원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돌아오지 못했어. 강타입니다. 강타. 베트남 중부 지역의 격전지였어요. 많은 한국군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전쟁은 모두에게 잔인합니다. 박 원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군인이었소? 네, 남베트남 정부군 장교였습니다. 박 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같이 싸운 베트남 장교 이야기를 했었소.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우리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적대감은 사라졌지만 아직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먼 거리가 있었어요. 박 원장이 몸을 돌려 걸어가려는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7시간째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다혜 교수가 나왔어요. 땀에 젖은 얼굴이었죠.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응우옌 씨. 정다혜 교수가 말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죠. 그때 박진성 원장도 다가왔어요.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리엔이 버텨냈습니다. 그 순간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군인으로서의 모든 자존심, 단단했던 가면이 무너졌죠. 정다혜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대는 게 이렇게 자존심 상할 줄 몰랐어요. 제 말이 떨렸어요. 이건 당신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에요. 정다혜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진성 원장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나도 그랬을 겁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죠. 수술비는 걱정 마세요. 병원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겠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박 원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뭔가 젖은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쟁의 희생자였어요. 다른 입장에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결국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리엔이 버텨냈습니다.
그 순간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군인으로서의 모든 자존심, 단단했던 가면이 무너졌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대는 게 이렇게 자존심 상할 줄 몰랐어요. 제 말이 떨렸어요. 이건 당신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에요. 정다혜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진성 원장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나도 그랬을 겁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죠. 수술비는 걱정 마세요. 병원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겠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박 원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뭔가 젖은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쟁의 희생자였어요. 다른 입장에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결국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죠. 중환자실에서 리엔을 만났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심장은 제대로 뛰고 있었죠.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손을 제대로 잡아봤어요. 작고 여린 손이었죠. 리엔아,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이틀 후 리엔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를 찾았어요. 아빠, 왔구나. 리엔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무너졌어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았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었어요. 미안해, 리엔아. 늦게 와서. 그동안 내 곁에 없어서. 리엔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2주가 지나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죠.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청소, 오후에는 병원 식당 설거지. 힘들었지만 딸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더 컸어요. 놀랍게도 박진성 원장이 종종 리엔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진료만 했지만 점차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하루는 리엔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하기도 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 원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예요. 박 원장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강타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죠. 사진 속 한 명의 얼굴이 익숙했어요. 이분은 제 상관이었습니다. 레티엔 대령님. 저를 전쟁에서 살려주신 분이죠. 박진성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편지에 베트남 동료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을 만나면 꼭 도와달라고. 응우옌 씨, 정말 미안합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모두 전쟁의 희생자입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제는 과거를 넘어 앞으로 나아갈 때가 아닐까요? 그날 이후 병원에서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박 원장의 도움으로 제가 베트남어 통역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리엔은 다른 환자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한국어도 빠르게 배웠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친절함, 정다혜 교수의 헌신, 한영애 씨의 따뜻한 조언, 그리고 박진성 원장과의 화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면서도 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편의점 아저씨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친절히 대답하는 사람들. 이것이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네요. 어느 날 리엔에게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한국은 사람의 나라라고. 희엔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몰랐던 진실을. 퇴원을 일주일 앞둔 날 리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한국에 남아도 돼요? 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놀라운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 아빠도 이곳에서 너랑 새 출발해보마. 퇴원하는 날 병원 입구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상하게도 베트남의 하늘과 같은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한국이 싫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을 살린 건 이 나라였다. 그리고 아버지인 나도 치유받았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병원 앞 벚꽃이 흩날렸어요. 리엔의 머리카락에 꽃잎 하나가 내려앉았죠.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을. 미워할 수 있는 용기보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더 크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뒤돌아보니 병원 옥상에서 정다혜 교수와 의료진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소가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리엔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는 딸을 살리고 제 영혼도 치유받았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